케이프 식민지는 1652년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 VOC가 설립한 이래로 유럽 식민주의의 남반구 거점으로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이 지역은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해상 무역로의 중간 기착지로 활용되었으며 점차 농업과 상업 중심의 정착지로 발전하였습니다. 초기 정착민들은 코이코이와 산 같은 원주민 부족들과 물물 교환을 통해 생존을 도모했으나 시간이 흐르면서 토지 점유와 군사적 압박을 통해 원주민을 점차 주변으로 몰아냈습니다. 일부는 유럽인들에 의해 노동력으로 흡수되며 전통적 생활 기반을 잃어갔습니다. 이 시기 노예제도는 케이프 식민지 경제의 근간이었습니다. VOC는 동남아시아, 인도, 마다가스카르, 동아프리카 등지에서 수많은 노예를 수입해 농장, 광산, 도시 가정에서 노동력을 제공하게 했습니다. 이들은 인간으로서의 권리를 인정받지 못한 채 재산으로 취급되며 착취당했습니다. 18세기 말까지 케이프 식민지의 노예 인구는 약 2만 명에 달해 전체 인구의 중요한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노예는 단순한 노동력 이상의 존재로 식민지 사회의 계층 구조를 유지하고 강화하는 핵심 요소였습니다. 1795년 나폴레옹 전쟁의 여파로 인해 영국은 네덜란드로부터 케이프 식민지를 점령합니다. 이는 인도와 아시아로의 해상 루트를 장악하려는 전략적 결정이었습니다. 1803년에는 잠시 네덜란드에 반환되었으나 1806년 영국은 다시 식민지를 장악하며 본격적인 통치를 시작합니다. 이후 영국은 행정 개편, 법률 정비, 상업 네트워크의 확장 등을 통해 식민 지배의 체계를 공고히 합니다. 특히 이 시기 영국은 국제적으로 노예제 폐지를 향한 압력을 받기 시작했고 자국 내에서도 노예제에 대한 윤리적 비판이 거세지고 있었습니다. 18세기 말에서 19세기 초에 걸쳐 유럽과 북아메리카에서는 계몽주의와 인도주의 사상이 퍼지며 노예 무역에 대한 비판이 급증합니다. 특히 영국에서는 윌리엄 윌버포스를 비롯한 폐지론자들이 노예 무역의 실태를 고발하며 대중의 관심을 환기시켰습니다. 이들은 정치적 로비와 언론 활동을 통해 의회를 설득했고 결국 1807년 영국 의회는 노예무역법을 통과시킵니다. 이 법은 대영 제국 전역에서 노예무역을 금지하는 것이었고 케이프 식민지 역시 그 범위에 포함되었습니다. 그러나 1807년의 조치는 노예제 자체의 폐지를 의미하지 않았습니다. 기존에 존재하던 노예제는 그대로 유지되었고 노예 신분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노예무역의 금지는 점진적 개혁의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규 노예의 유입이 차단되면서 케이프 식민지 사회는 실질적인 충격을 경험하게 됩니다. 노예 수입이 중단되자 농장주들과 상인들은 심각한 노동력 부족 문제에 직면했습니다. 오랫동안 동아프리카와 아시아를 통한 노예 공급에 의존해온 식민 경제는 공급망 붕괴로 인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따라 노예 가격은 급격히 상승했고 기존 노예의 가치는 커졌습니다. 농장주들은 노예에 대한 통제를 더욱 강화했으며 노예 자녀까지 노동력으로 활용하는 방식으로 부족한 인력을 보완하려 했습니다. 이 같은 조치는 노예들의 생활 조건을 악화시키며 제도의 비인간성을 더욱 부각시켰습니다. 노예의 수가 더 이상 늘지 않자 식민당국과 농장주들은 새로운 형태의 노동력을 모색하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기존의 유럽인들과의 충돌로 힘을 잃은 원주민 부족들을 주목했습니다. 코이코이와 산 부족은 이미 영국 식민 정책으로 인해 토지를 빼앗기고 있었으며 경제적 자립 기반을 상실한 상태였습니다. 영국 당국은 이들을 식민지 노동시장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토지세와 현금 경제를 강제하면서 노동력을 확보하고자 했습니다. 원주민들은 계약 노동자나 임금 노동자로 편입되었지만 실질적인 조건은 노예제와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착취와 강제성은 여전히 존재했으며 이는 원주민 착취의 새로운 형태로 고착되었습니다. 노예무역 금지가 현실화되면서 노예들과 자유민 사이의 갈등 또한 격화되었습니다. 노예들은 무역 금지를 자유의 신호로 받아들였지만 실제로는 아무런 변화도 체감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생존 조건은 더욱 가혹해졌고 기대와 현실의 괴리는 분노를 낳았습니다. 1808년 케이프 식민지에서는 이러한 불만이 폭발하여 노예 반란이 발생합니다. 비록 이 반란은 곧 진압되었지만 이는 당시 식민 사회의 불안정성과 저변에 깔린 긴장을 드러내는 사건이었습니다. 한편 네덜란드계 정착민인 보어인들은 영국의 노예제 개혁에 강한 반발을 나타냅니다. 이들은 전통적인 생활 방식과 경제 구조를 유지하고자 했으며 영국의 법률 개정과 행정 개편은 이를 위협하는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1830년대에 이르러 많은 보어인들이 케이프를 떠나 내륙으로 이주하게 되는데 이를 데이주라 부릅니다. 이들은 오렌지 자유주와 트란스발 지역에 새로운 보어 공화국을 세웠으며 이 과정에서 원주민 부족들과의 갈등이 이어졌습니다. 데이주는 이후 영국과 보어인 간의 충돌로 이어지는 보어 전쟁의 배경이 되며 남아공의 정치적 지형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켰습니다. 노예제 자체는 1833년 영국 의회의 노예제 폐지법 통과로 공식적인 종말을 맞이합니다. 이 법은 대영 제국 전역에서의 노예제를 폐지하였고 케이프 식민지에서도 1834년부터 시행되었습니다. 하지만 제도적 자유는 곧바로 주어지지 않았고
4년간의 견습 기간이 설정되어 실질적인 해방은 1838년에야 이루어졌습니다. 해방된 노예들은 도시로 이주하거나 자립 공동체를 구성하려 했으나 토지와 자본은 여전히 백인 정착민들의 손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많은 이들이 저임금 노동자로 다시 편입되는 현실에 직면해야 했습니다. 노예제의 폐지는 겉보기에 진보적인 변화였지만 실제로는 사회 구조의 인종적 계층화를 더욱 심화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자유민, 원주민, 백인 정착민 간의 경제적 격차는 확대되었고 영국 당국은 백인 정착민들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노동 및 토지 정책을 그들 중심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이는 훗날 아파르테이트 체제의 토대를 제공하는 요소로 작용했으며 남아공 사회의 불평등 구조를 고착화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노예무역 폐지와 그로 인한 일련의 변화는 단순한 제도 개혁을 넘어 남아공의 정체성 형성과 사회 구조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인도주의적 명분 아래 진행된 영국의 정책은 실질적으로는 식민 경제와 정치적 지배를 공고히 하려는 목적이 내포되어 있었고 백인 중심의 권력 구조는 유지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형성된 다인종, 다문화적 사회의 기초는 이후 남아공이 맞이할 인종 간 갈등과 화해 역사를 예고하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1807년의 노예무역 폐지는 남아공 역사에서 단순한 법률 조항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이는 식민지 경제의 재편, 사회 계층의 재구성, 인종 간 긴장의 표출과 새로운 통치 질서의 수립 등 다층적인 변화를 촉발한 역사적 전환점이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오늘날에도 남아공 사회의 구조와 인식을 이해하는 데 있어 중요한 배경이 됩니다.